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4,518명, 또 역대 최다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3만 명, 4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코로나 3년차 이번 터널은 더 깊고 또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만 끝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광주 방문과 네거티브 논란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존 청와대 조직을 폐지하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준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어떤 내용인지 짚어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어제보다는 조금 추워졌다라고 느낀 분들 많으시죠? 한동안 포근했는데 날이 금세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 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선에서 출발했고요. 강원 지역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철원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당분간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설 연휴 시작인 토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 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쾌청한 하늘을 오롯이 느끼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영남 지역과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충남과 세종 지역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청주와 전주가 5도, 부산이 11도 보이겠습니다. 설날에는 영동과 남부를 제외한 전국에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최근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음식 장만 등으로 불 쓸 일이 많은 설명절을 앞두고 화재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설 앞두고 광주 찾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요. 어떤 이제 민심 공약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광주 지역의 좀 민심을 사로잡을 공약 발표와 함께 지금 최대 현안이 사실 아파트 그 붕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붕괴 사고 현장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방문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이 광주 방문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은 것이어서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 호남이 60%대인데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90%대 또는 80% 아니었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다르다. 거긴 득표율이고 여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좀 위로드리고 광주 전남이 무슨 지지율이 많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의 에너지의 원천, 이거는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임이 분명한데 최소한 설 이전에는 한번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에는 시간이 불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원래는 경기도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설 연휴 전에는 뭐 예의상 광주에 와서 한번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광주에 왔다면서 어떤 텃밭에 대한 애정을 좀 드러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오늘 공약 발표는 광주에 있는 군공항 이전이나 그다음에 5.18 국가기록원 설립 등 이제 어떤 광주의 표심을 노린 공약들 발표를 했고요. 이 공약 발표 이후에는 곧바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으로 향해서 현장에서 직접 아파트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통시장 방문해서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설날 직전에 온전히 하루를 광주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저 이 붕괴 현장에 어제 바로 이 송영길 대표가 갔었잖아요. 근데 송 대표는 사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권 여당이 뭐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 아닌 질책을 좀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송영길 대표처럼 어제 문전박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 현장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 측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보다 여당 대표가 늦게 오냐, 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항의를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방문 때도 이런 항의가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다행히 어떤 항의나 이런 과정 없이 네. 정상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실종자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현장 분위기를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일단 유가족들 어떤 그 비공개로 일단은 면담을 가졌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민주당 쪽에서도 미리 실종자 가족들에게 방문 일정을 미리 이제 좀 알리고 어떤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다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제와 같은 조금 항의 같은 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어제 송 대표가 이 진입하지 못했었던 점, 이 문전박대를 당한 점이 좀 오히려 교훈이 돼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좀 사전에 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아까 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같이 뭐 전통시장에 이재명 후보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이런 게 좀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말고도 이낙연 개라고 하죠. 이 의원들이 이 굉장히 뭐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일했던 의원 31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개파가 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문, 네. 문파 이런 개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이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아직까지 뭐 이재명 후보에 좀 비협조적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좀 원팀 이 그림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좀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해서 의원들 31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부터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절대 목표 앞에서 당내 갈등과 앙금은 접어둬야 합니다. 서운함과 실망감은 훌훌 털어버립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반드시 승리합시다. 네, 지금 이 이낙연계에서 뭐 지지하는 뭐 원팀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소종섭 위원님. 네. 뭐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계가 좀 이렇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경선 때 너무 좀 치열하게 다투면서 싸웠기 때문에 향후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히 이낙연 전 대표한테 책임론이 갈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기대만큼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이 조사한 것 중에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이 정도 흐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지지율과 실제적인 득표율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 나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과거의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호남의 전통적인 당원들 중심으로 네. 크게 일었었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흐름들을 표명을 하면 이른바 집토끼, 호남의 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현재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제 그만큼 좀 뿌리를 다지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좀 한편으로 보면 좀 급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과거 보면은 2007년과 2017년 두 번만 득표율이 80%가 안 됐습니다. 네. 민주당 계열 후보가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할 때는 한 78, 79% 이 정도 전남 광주에서 나왔고 네. 2017년에 문재인 후보는 61.99% 굉장히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네. 예, 그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지금은 2017년의 경우에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뭐 2.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10%대 후반까지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호남을 좀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이낙연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른바 이 집토끼 적극 지지층들을 좀 다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다시 지지율 반등을 좀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 집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 팔 걷고 나선 거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약간 이 소정섭 위원께서 좀 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쇄신안도 발표했고요. 오늘 이 광주로 가서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손잡고 이제 유세에 나서기도 하는데 어제 이 쇄신안으로 발표한 것 중에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중단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이 일체 네거티브 이제 선거운동 중단하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그런데 조금 뒤에 진행된 이 즉석 연설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중단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왜 또 네거티브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문제가 됐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리더가 선의를 가지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 그런데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때는 왜 외국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백성들이 수백만이 죽었겠습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세종 때는 왜 그렇게 흥했겠어요? 왜 정조 때는 잠시나마 흥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썼기 때문이죠. 네, 앞서 보신 이재명 후보의 저 두 가지 발언이 어제 하루 사이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집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술이나 마시고 뭐 측근이나 챙기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돌려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저게 네거티브 공방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이어진 즉석 연설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비판이 일었는데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고 후보 검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뭐 네거티브는 안 하는데 그 검증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신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더만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후보 당사자들이 볼 때는 상대를 비판할 수 있죠. 상대를 비판하는 게 무조건 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면
선거운동에 뭐 유세, 연설 이런 거 못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일체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부터가 지켜질 수 없는 얘기를 한 셈이다. 그건 뭐 선거운동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다면 네. 후보 본인 이외에 나머지 배우자나 뭐 주변 사람들 공격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건 뭐 실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리더가 술 마시고 이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뭐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장 되받았지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뭐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빗대서도 얘기한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는 아마 일반인들의 공감을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뭐 대장동 관련해서 뭐 업자들이 뭐 돈 모아 집 사줬다 뭐 이런 거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뭐 윤 후보의 부친의 집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공격 되받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쭉 기간의 선거운동 펼치면서 어떻게 과연 이 상대에 대한 비판, 상대의 말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거를 그거 네거티브다. 나 안 한다 그러놓고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마 지키기 어려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더 현명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윤경호 위원께서는 뭐 네거티브 검증 사실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말 아예 비판을 안 할 거 아닌 이상해야 네거티브 중단 자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현 기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야당한테도 야당도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후보 좀 추가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 야당도 네거티브 하지 않기로 동참해달라는 어떤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AI 윤석열을 통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뭐 네거티브 킹이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 네거티브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말 바꾸지 마라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고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발언해놓고 2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키유는 네거티브보다는 깨끗하고 발전적인 선거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킹인 이땡땡님의 급발진이 살짝 놀랍네요. 이땡땡님, 이번엔 진짜 네거티브 안 하실 거죠? 하도 말이 바뀌셔서요. 위키유는 늘 그래왔듯 진실에 기반한 풍자와 해악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후보는 그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온갖 네거티브를 퍼붓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거티브 중단을 외쳐왔습니다. 네거티브 중단을 이재명 후보가 선언한 지 9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의 네거티브가 재개됐고 무엇보다 후보 본인도 2시간을 참지 못하고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게을러서 뭐 환관내시들과 장난치고라며 천박한 막말 공세를 벌였습니다. 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AI 윤석열 위키윤이 이 입장을 밝힌 거네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좀 더 기분이 더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여야에서 이번엔 좀 따라쟁이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거티브 논란을 떠나서 일단은 뭐 선거 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손편지를 두고 이게 누가 원조냐, 누가 지금 따라하고 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근데 손편지가 원조가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양측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손편지, 어떤 손편지길래 논란이 되는지 일단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저 손편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제 호남 지방을 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직접 손편지로 지지를 호소하겠다 이런 선거운동 캠페인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뒤늦게 저 손편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본인은 이제 또 온라인으로 손편지를 전달하는 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인 게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저 이재명 후보의 손편지를 두고 우리 지금 선거운동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원조다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 김영희 이제 홍보선대본부장이 네. 우리는 사실 이거 12월부터 준비했었다.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먼저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네. 따라하는 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또 맞받아 쳤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2달 전부터 이 호남의 주소 알아보고 어디에 보낼지 주소 알아보고 뭐 등록하고 이런 네. 뭐 과정을 거쳤었다면서 네. 반격을 했습니다. 지금 뭐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따라쟁이에 나선 거 아니냐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따라할 거면 차라리 네거티브 해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네거티브 운동을 떠나서 양측의 선거운동 신경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도 김현희 기자한테 뭐 슬쩍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손편지에 이 원조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양쪽에서 뭐 네가 따라했어, 내가 따라했어 뭐 이 얘기를 주고받는 게 좀 글쎄 유권자들이 썩 궁금해하지 않을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송영길 대표 이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 본인이 이 한국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586 이 용퇴에 좀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때 추가로 좀 저도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호정 기자. 그 이후에 혹시 제가 하겠습니다. 손든 사람 나왔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직까지 불출마 선언을 따라한 의원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우상호 의원 이후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당내 인적 쇄신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당내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잡음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86세대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이 용퇴론에 대해서 배가 아픈데 발등에 소독약을 바르면 되겠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586을 싸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 달라지겠냐라면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갈등만 커지며 소모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놨고요. 네. 여기에 차라리 말을 말지 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 하면 사실 이 586 용퇴론을 처음 공개적으로 꺼낸 게 바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거든요. 네, 결단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런데 김종민 의원도 86세대 정치인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본인도 86인데 용퇴하겠냐라는 질문에 네. 김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86 용퇴론이라기보다는 뭐 개별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결단을 해서 용퇴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임명직을 하지 않든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이 제도 개혁에 우리 86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정치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의원님도 86이시잖아요. 용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노력하자.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 용퇴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본인이 네. 물러남으로써 이 정치 용퇴 쇄신을 보여주겠다라는 송 대표의 어떤 결단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한다. 행동하지 않는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직격하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이 민주당 울산시당의 당원과 전현직 당직자들 200여 명이 네. 최근 민주당의 행태와 울산 상황을 보면은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7인회 백의종군 선언 그리고 송 대표의 어떤 결단으로 쇄신 흐름을 이어가려던 민주당 좀 계획에 먹구름이 네. 낀 상황입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송 대표가 내놓은 586 이 용태론이 사실 쇄신의 신호탄이어야 되는 좀 갈등의 신호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애초에는 뭐 이 인적 쇄신, 이 정치 개혁, 정치 교체의 흐름을 좀 거세게 만들어 가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권 교체의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네. 이런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이 그런 것을 만들어 갈 때는 사전에 어쨌든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그리고 네. 최소한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도 일종의 본인의 결단, 본인의 선언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태론도 마찬가지고 이 3선까지만 동일 지역구 내에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보궐 세 곳 불출마하는 무공천하는 이 부분도 당내에서 어떤 뭐 최고위라든지 이런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됐고 또 용태하는 과정에서도 뭐 송 대표 개인의 용태야 그렇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586 세력 전반의 어떤 이선 후퇴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네. 사전에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되면서 그럼 대표가 선언하고 뒤이어서 586 뭐 책임 있는 의원들 뭐 10명이 우리 좋다 우리도 뭐 다음번에 출마 안 하겠다라든지 선언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좀 어떤 그래야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 봐서는 그냥 송영길 대표도 하나의 선언을 하는 정도로 갔고 이 민주당 내의 586 의원들은 다 자신들의 그 생각이 진퇴에 대한 생각이 다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일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서로가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좀 연결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흐름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사실 저희가 좀 더 이 깊게 좀 취재를 좀 해서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새롭게 나온 소식이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 징역 4년이 유호정 기자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였죠. 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가 됐었는데 상당 부분 유죄였고요. 네. 2심에서는 사모펀드 관련이 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추징금은 줄었지만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이 상당수 다시 유죄로 판단이 되면서 징역 4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오늘 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이고요. 만약에 정정 교수가 만기 출소한다면 2024년 6월에 나오게 됩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선고 직후에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은 정전 교수가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였다라고 밝혔고요. 아직 조국 전 장관 반응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도 네네. 입장을 냈는데요.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 판단의 핵심 내용은 이 정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네. 이 교수의 이미 제출받은 이 PC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고 지금 조 전 장관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유호정 기자가 좀 잘 짧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정경심 교수의 이 4년 징역 확정 내용을 이 짚어보는 이유가 그래서 이 재판이 이 결과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여권, 범진보 진영 이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뭐 도덕적으로 공격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하면서 뭐 조국의 강을 건너니 어떠니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오늘의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이 네.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게 된 게 이 조국 전 장관 지명 그리고 그 이후에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수사 그리고 수사 후에 기소로 인해서 이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어요. 물론 부인입니다. 아직 조국 전 장관 본인 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이 연관 효과 이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직접적인 연관 뭐 이걸 따지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또 어제 그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이런 거 나왔잖아요. 사법적인 판결이 과연 정치적인 옳고 그름 이거를 뒷받침하는 또는 뭐 그거를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사법적인 판단 이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것대로 그냥 보시고 네. 정치적인 옳고 그러면 또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말씀만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윤경호 위원께서는 사실 지금 너무나 이 뭐 고소 고발 의혹이 뭐 많고 이 서초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초동과 여의도는 좀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두 번째 아이템, 집단속 나선 윤석열, 당 밖에선 정책 행보입니다. 이 민주당이 파격적인 쇄신으로 좀 절실함을 호소를 했다면 윤 후보는 이번 주 내내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전엔 정치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청와대 부지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또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하는 조직도 구성도 모두 다 바꿀 것이다 라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서울청사에 설치를 하고 임기 첫날부터 그곳에서 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역시 이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네. 새 대통령실의 핵심은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모들뿐 아니라 민간 인재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현안별로 위원회를 구상해서 네. 참여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니 일단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이 광화문에 새 대통령실을 두겠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에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을 둔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불발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광화문으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도 광화문실에서 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일하는 방식, 조직 자체를 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결정 과정은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의견들이 핵심이 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민간 의원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자체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방식을 좀 봐달라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소종섭 위원님, 네.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행태다라고 이 윤석열 후보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모호해요. 이 정예화된 멤버라는 게 뭐 늘 정예 멤버라고 뽑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어디까지를 이 위원회에 넣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건지도 좀 애매하고요. 글쎄요, 저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청와대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윤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청와대 중심의 어떤 국정 운영보다는 내각 중심,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참모는 뭐 전부 정예화됐죠. 지금도 정예화된 참모들이 청와대에서 네. 일하고 네. 있죠. 그리고 민관합동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도 청와대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지방자치위원회, 뭐 북방경제위원회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또 부처에서 파견된 그 연락관들이 또 있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 윤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참모들과 그 부처 파견 연락관 그리고 이 민간에서의 이 어떤 전문가들이 이 삼자가 결합돼서 같은 방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맥락 같은데 네. 이게 글쎄요. 이게 자칫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조가 짜일수록 아무래도 부처에서는 이제 부처의 힘은 줄어들고 청와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윤 후보가 천명한 대로 청와대는 말 그대로 참모 어떤 조언 기능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국정 운영 전반은 내각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인사권도 거의 장관의 인사권을 거의 100%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얘기한 새로운 개념의 청와대 운영, 저건 글쎄 운영을 어떤 식으로 그게 현실에서 나타날까. 그거에 네. 대해서는 제가 그림이 잘 실제 운영 모습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발표한 어떤 청사진 여기에 대해서 이 추가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발표하는 걸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유호정 기자, 이 보면은 이 민주당이 발표한 쇄신안에 좀 맞대응하는 느낌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사진을 좀 제시한 것 같은 그런 맞대응 느낌이 있어요. 네, 어제 이 민주당의 파격적인 쇄신의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 긴장 속 여유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윤 후보는 일단 악재 속에서도 당 내용 이후에 상승세로 좀 전환을 이뤘고 이 상승세를 굳히겠다라면서 굳히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따라하기식 쇄신보다는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의 하방 동료를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선거 캠프의 이 지역 사령관 역할을 하게 될 의원과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좀 내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달라라고 이 호소를 하기도 했고 또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좀 전해달라라는 당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좀 청사진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이 내놓은 쇄신안 중에 무공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호정 기자, 이 재보선 지역이 총 5곳인데 이 중에 2곳은 이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이유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당 지도부는 이 무공천에 없다. 공천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라면서 무공천 방침은 아닌 것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에서 역할을 맡은 뒤로 조강특위,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어디 뭐 공천은 아직까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은 항상 경선주의를 고수해왔거든요. 경선, 경쟁 이런 얘기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재판 중인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걸 알면서도 공천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정당이 이런 서로 경쟁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무공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방식은 최고위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다라면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지만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연이어 쇄신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역풍을 우려해서 당 일각에서는 귀책 사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 두 곳이 곽상도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네. 이 두 사람 모두 어떤 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어서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뭐 이 예전처럼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쎄요, 이 청사진을 발표한 것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 좀 그냥 굳히기 차원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 기자. 그래서인지 본인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재임 시절에 그 건설업체 삼부토건으로부터 어떤 명전 선물을 받고 일명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과 이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접 해명을 하기에 앞서서 AI 윤석열을 통해서 여기에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 모습부터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곶감을 받고 뒤를 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이가 없네요. 근데 이땡땡님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한지 반나절도 채진하지 않았는데 곶감 네거티브가 여기저기 터져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위키유는 곶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합니다. 네, 난데없이 이 곶감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난데없이 곶감이 등장한 이유는요. 이 윤석열 후보가 받았다는 의혹으로 추정이 되는지 뇌물 목록에 곶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나는 곶감을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약간 비꼬면서 이렇게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네. AI 윤석열뿐만 아니라 진짜 윤석열 후보도 어제 이 곶감 의혹에 대해서 삼부토건 회장과 10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어떤 교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AI 윤석열 저희가 아까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양자 토론에서 다시 다자 토론 그리고 또다시 양자 토론입니다. 앞서 이제 법원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법원의 제동으로 이제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양자 토론이 불발이 되면서 이 대선 후보 TV 토론 사실상 이 다자 토론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모두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설 연휴에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는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을 두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의 오늘 기자회견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일 국회 회의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합의된 양당 간의 양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사 초청 사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 토론 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사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일단 방송사 없이 우리끼리 일단 양자 토론부터 하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법원의 방송 금지는 이 방송사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이 있는 건데 네. 이 제한 없이 방송사 없이 이제 토론을 진행하자는 거고요. 위치도 이제 뭐 국회에서 하든지 뭐 다른 곳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진행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네. 하지만 이 다자 토론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의제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양자 토론으로 하고 나중에 4명이 다 참여하는 다자 토론은 나중에 진행하자 이렇게 뭐 좀 공간을 두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설 연휴에는 양자 토론하자 이게 국민의힘의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사자가 아니라 양자로 하는지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면서 네. 사자 토론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언론사도 그렇고 이게 사자 토론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인지 오늘 윤석열 후보도 양자 토론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이 사자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받아들이실 이야기인가요? 아니 저는 그 토론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 4명이서 하면 좀 확실한 검증이 어렵다 때문에 양자가 낫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래요? 네, 민주당은 이 4명이 모두 참석하는 사자 토론부터 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TV 토론 관련해서 계속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 법원 판결 무시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사자 토론하고 양자 토론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도 오늘 광주 방문했을 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네. 토론 관련해서는 형식 따지지 말고 양자 토론 시키는 대로 다자 토론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토론 빨리 형식 이런 거 구획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리고.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이 방송사 없이 그냥 우리끼리 양자 토론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사자부터 합시다. 사자하고 양자를 하든 말든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이 당장 코앞에 있는 설 연휴에 토론 지금 못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속타는 건 글쎄요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양자 토론 주장이 여의도 정치의 어떤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양자 토론만 주장을 할 거면 차라리 국민의힘을 빼고 우리끼리 3명이서 3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강경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1월 3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도 아직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빨리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이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끝내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피한다면 윤 후보를 빼고서라도 31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께도 촉구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안철수 후보 측 또 심상정 후보 측 다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별도로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좀 역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이 저렇게 화낼 게 사실 예상이 됐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제안을 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 두 개 대비해서 봤잖아요. 네. 어제는 형식과 절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사자가 하면은 산만하다고 표현했나요? 검증도 잘 안 되고 소기의 달성, 목적 달성이 안 된다. 이거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앞서고 있는 4사람이 국민 앞에 서서 본인의 내공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실수 안 하고 이런 걸로 이제 한번 평가받아보자 이런 건데 윤 후보가 어저께 한 회의에서 이 설 연휴 기간 중에 가능한
사자 토론을 안 하는 게 우리는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식의 약간 꼼수 같은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처음에 토론을 깊이 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던 것보다 더 이건 제가 보기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다. 네. 이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방송사, 특히 지상파나 종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상파라는 공공성을 가진 매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5% 이상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뭐 의석을 가진 네. 선관위가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정당을 제외하는 거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의도로 다자 토론을 해라라고 받아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죠. 그걸 절차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걸로 해서 이 설 연휴 이내에는 어떤 형식이든 토론 무대에 올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설사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언젠가는 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저렇게 절차를 가지고 뭐 꼼수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께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양자 TV 토론 역제안은 자칫 이 설 연휴에 사자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좀 제일 답답한 건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거의 뭐 신발이 다를 지경이에요, 김현 기자.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1년 만에 이뤄진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만남 어땠는지 만남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하십시오. 대선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게 많고 예. 서로 뭐 말싸움 하듯 이렇게 하고 안 후보님께서야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도 많으시고 잘 국민들한테 알리시고요. 예. 또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감사합니다. 있고. 네, 안철수 후보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만남은 작년 이맘때에 이뤄졌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이때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약간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때 첫 만남이 있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 만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어제 만남에서도 덕담을 이어갔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지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좀 치켜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네. 지금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최진석 서강대 교수,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이념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 위주로 본인은 지금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좀 다른 차별점을 좀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 혼자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안철수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네. 비공개 면담을 했다라는 했었죠. 이제 진행한 바가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네. 이 두 사람 과거에 이 서강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요. 이 최 위원장이 먼저 김종인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사무실에서 새해 인사를 했다고 전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최 위원장의 거물급 만남을 두고서 정치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최진석 위원장은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네. 주고받은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후보 쪽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랑 또 손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섰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 만날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가 만나자 하면 만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 인간적으로 이 후보와 잘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만나자고 하면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상식적인 선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선을 네.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민의힘 재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네. 나온 곳은 다시 가지 않는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발언만 따지면 뭐 지금 중도에 서 있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 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의 독대하면 굉장히 그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뭐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이라도 후보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예, 만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다.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냉정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선거 때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만은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면은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김종인 위원장 만나면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 실제로 만나면 무서운 발언이 많다라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당신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등을 돌린 윤석열 후보와 등을 돌린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선을 긋는 이 모습이 결국에 마음속으로는 윤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직접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좀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 할 때도 좀 아니라는 표현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에 그런 일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심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은 여전하냐라는 거에도 앞으로 선거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남긴 상황입니다. 네. 이거 직접 유호정 기자가 전화 취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혼났네요. 네. 윤경우 위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 속마음이 뭘까요? 글쎄요,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감히 조언을 드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안 나서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 정치권에서 유권자들 아니면 정치 세력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은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나서 곤두박질을 쳤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몸값이 올라갔겠죠. 역시 전략가가 필요하고 과거의 경험이 연륜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조차도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고 나서 오히려 자력갱생 성공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하고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손을 잡는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정치공학이나 아니면 정치 엔지니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말했지만 그런 짓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유호정 기자. 손학규 후보가 이 대선 후보에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약 2달 만인데요. 먼저 당시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 내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저 대통령 병이 다시 도진 거 아니야? 또 뭐 노욕이다 노추다 뭐. 이제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뭐 비난 중상 모략 뭐 또 이 조롱. 그러나 그걸 내가 받고 안고 들어가서라도 이 나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하겠다라면서 야심차게 이 출마 선언을 했던 손 후보가 당시에 나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화려한 능력도 없다. 당장 대선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라면서 17, 18, 19대에 이어서 20대 네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좀 출근길 인사도 나서고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2시 반에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좀 사퇴의 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지금쯤 이 손학규 전 대표 이 사퇴하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정섭 위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이 손학규 전 대표 이번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출마 선언하고 불과 한 2달여 만에 지금 다시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선 차라리 안 나오는 편이 본인의 향후 정치 인생에서는 플러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뭐 손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선언했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도.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도 아니 뭐 왜 갑자기 지금 대선 출마를 11월 달 이미 다 후보들이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뭐 브랜드 파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뭐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때 당시 출마 선언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좀 헌신을 했으면 오히려 좀 나았을 텐데 그때 선언하고 또 뭐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또 보여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사퇴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과거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기억하고 또 좋게 평가를 했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손학규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또 무대에서 사라지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 의원께서 아쉬움을 지금 표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 가장 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 건 아무래도 이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 개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자 토론을 역지하는 윤석열 후보, 또 여기에 사자 토론부터 하자고 하는 이재명 후보, 여기에 지금 속이 끓는 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얘기까지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